화면에만 화상으로만 뵙다가 네, 저도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예, 지내는 게 어떻습니까? 잘 지내고 한국 있습니다. 생활이 더 나아요? 뉴욕이 더 나아요?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와서는 자꾸 보이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재명 계속 나오니까 예, 뭐 그리고 이재명 뭐 찬양하고 막 이런 책들도 이제 교보문고가 아니까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예, 좀 언제 들어가세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 아 빨리 들어가시네요. 화상회의 하다가 실물 보니까 실물이 더 잘생기셨는데 아,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맨 예. 처음에 이게 부정선거다. 예. 뭔가 이상이 있다. 예. 조작됐다는 걸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우붕이들 계시는 그 우한 갤러리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자료가 올라온다고 우파 카톡이나 그런 게시판들 페북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관심을 갖고 그 주로 이제 우한 갤러리 쪽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직접 찾아보고 또 정리된 자료들을 보고 하면서 이게 통계적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특히 뭐 한두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투표 격차가 사전 투표랑 본 투표 사이의 격차가 이제 심하게 나는 게 전국적으로 날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민주당하고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 차이가 박스권에서 10에서 13% 사이에서 일정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전국적으로 말이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모든 지역구는 다 그 지역구에 따라서 그 투표인들의 성향이 다르고 그 분포가 모두 다르게 마련인데 그거가 그렇게 한 번에 일정한 박스권으로 형성된다는 것 자체가 통계적으로 이제 불가능하죠. 그게 2020년 21대 총선이 그렇고 그렇죠. 그 이후에 22대 총선 대선 다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죠. 예. 더 심해지면 답답하지. 심해졌지. 아 이게 뭔가 이상하다. 예. 라고 이제 학자로서 느낀 게 언제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21대 총선 끝나고 우파 채널이나 뭐 그때는 유튜브보다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주로 우한 갤러리 쪽에서 많이 나온 자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우한 갤러리에서 이제 우붕이님들이 분석한 자료들 뭐 이런 거를 살펴보고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분들 분석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맞고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후보 간에 그 이제 본투표랑 사전투표의 그런 차이가 굉장히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되게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전에 말씀드린 지구 탄생부터 오늘까지 매일 로또 맞을 확률 같은 그런 차이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난 게 그게 전국적으로 그렇죠. 나타난 게 그렇다. 동시에 나타난 거니까 거기 한 군데만 해도 그 정도 확률인데 그게 이제 전국 지역구를 다 따지면은 정말 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고 특히 또 이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사이에 표율 차이가 미래통합당의 차이가 10에서 13% 정도 그 박스권에서 형성된다는 것 자체도 전국적으로 다. 예, 한 번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모든 지역구는 지역구만의 특성이 있고 그리고 특히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는 확연히 다른 지역이잖아요. 또 그렇죠. 서울도 그렇고 네. 서울에서도 뭐 강남도 그렇고 강북도 그렇고 다 차이가 나는데 그런 차이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형성된다는 거는 인위적인 개입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차이가 난 것도 문제인데 그 차이가 일정하게 나고 있다는 거, 그 두 가지가 곱해져야 되는 현상인 거죠. 그게 2020년 21대에도 그렇지만 24년에 22대 총선, 그다음 중간에 또 대선이 이번 6선까지 두 번이나 있잖아요. 예. 보궐선거 비슷하게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특히 이제 22대 선거는 더 심했고 이제 대선은 더 완전히 더 심했고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 같은 방식으로는 그 부정을 저지르진 않은 것 같고요. 좀 다른 방식으로 저지른 것 같고 해서 그 모든 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은 이제 솔서님이 만드신 게 있어서
이제 그걸 참고하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한 번에 그런 현상들이 다 일괄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그것도 조작의 증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수식이 전국적인 단위의 모든 선거구의 그런 투표 격차를 한 번에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게 그 사전하고 사후, 그러니까 사전 선거랑 당일 선거가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게 정상입니까? 아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표준 편차로 설명을 하면 아무리 많이 나야 한 3에서 4 정도 사이까지는 나면은 그것도 상당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통계학으로 볼 때 그 표준 편차가 대개 이 정도다 하면 95% 신뢰 수준이에요. 그리고 한 2.7, 뭐 이 정도, 2.3인가?로 가면은 이제 그게 99%고, 이제 그 이상으로 가면은, 연가서를 완전히 기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학계에서 쓰는 거는 그 표준 편차 2 정도, 95%. 이 정도? 예. 근데 그거를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 말씀드렸듯이 그 종로구 같은 경우가 그 지밸류가 49.3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밸류가 한 2에서 3 정도만 돼도 연가설이 기각이 되는 건데, 그 연가설이 채택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두 투표율이 차이가 없다고 얘기가 되는 연가설이 건데, 채택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랑 본 투표가 차이가 없다. 예, 그러면 표준 편차가 2 정도까지는 정상인데 예, 그걸 벗어나면 벗어나면 이제 근데 학계에서는 G밸류란 건 뭐예요? 그러니까 G밸류가 정상 분포를 가정을 하고 이제 평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그게 얘기하는 어느 정도 거예요.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그게 이제 G밸류 2라는 게 표준 편차 2라는 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종로 같은 경우는 49가 떨어져 있다는 거는 예, 도저히 상식적으로 아니라 뭐 어떤 머리를 쓰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예, 죽었다 깨나도 될 수 없는 숫자죠.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한 번에. 그러니까 종로구가 특히 상징성이 있어서 좀 더 세게 해갖고 49 정도가 나오는데 전국적으로는 전국적으로도 한 35에서 40 이상은 다 나오고 있죠.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말이 안 되죠. 지금 그거는 2020년 21대를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똑같이 작년에 있었던 22대나 예. 저 63 대선이나 다 비슷해요. 더 심해졌죠. 22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제 통계를 공부하시는 분으로서 학자로서 보시기에 너무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진 건데 예. 왜 전국에 통계학자도 많고 수학자도 많고 예. 이런 식의 이제 통계 이런 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제가 만든 영화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반발할 텐데 그런 게 없이 그 가만히 있다는 거는 말씀하신 게 맞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분은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데 몇 분은 예, 또 몇 분 그냥 대부분은 가만히 계시죠. 그 반발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왜 그래요? 어, 논리적 근거가 뭡니까? 논리적 근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 뭐 이러면은 이런 정도도 가능할 수 있다. 그 정도지. 그게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대수의 법칙을 부정하실 때도 뭐 이러면은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본인이 납득하고 싶은 가설일 뿐이지 법칙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거든요. 가장 크게 드는 의문.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선거를 많이 가서 사전선거는 자기들이 더 높고 그 다음에 당일선거는 국힘 지지자들이 많이 가서 그 당일선거는 그쪽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네. 말을 그냥 들으면 아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밸류 얘기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 해도 한 3에서 4 정도 지밸류로 차이가 나야지 그 이상 나오는 거는 인위적으로 동원해서 투표하게 했던 경우가 아니면은 자연적으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동원을 해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제가 이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자료는 안 나오잖아요. 동bil들도 나와 있죠. 그
그러니까 그 실제 투표한 사람, 그 투표인 명부를 공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프로가 어느 당에 지지했고 몇 프로가 어느 당에 네. 지지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이제 서울 지역의 평균 민주당이 얼마를 했는지, 그리고 저기 우파당에 얼마나 했는지 그 평균 값을 가지고 대입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보면 그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그 40대가 좌파 성향이 제일 높아서 75%가 지지율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40대. 예, 그래서 40대까지 해도 그 차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40대까지만 사전 투표를 했다고 해도 그 차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안 지밸류 나온다는 차이가. 거는? 지밸류 차이가 안 나와요. 한 2, 3? 그게 40 몇 뭐 이렇게. 아, 여전히 여전히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50대 이상은 아예 사전 선거를 안 했다 치고 40대까지만 사전 선거를 전부 들어갔다 해도 좌파 성향이 많은 40대까지만 들어오고 보수, 예, 50대 이상은 50대는 투표를 안 했다. 아예 사전 선거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그 숫자상으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왕청 와서 투표를 했다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지밸류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그 사전 선거를 민주당 성향 사람들이 많이 갔다 해도 여전히 저기 우파 성향 사람들도 투표를 하고 있고, 여전히 연령대도 5, 6, 70대가 사전 선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6, 70대가 사전 선거를 제일 많이 했어요. 6, 70대 이상이. 그 같은 패턴이 예. 그 이후 선거도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령별로 뭐 젊은 사람들이 갔다 하는 것도 이미 깨진 거고, 그리고 뭐 사전 선거로 아무리 몰려갔다 해도 지밸류상 나올 수 없는 값이고, 그런 식으로 정당화나 옹호가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자기 그냥 뇌피셜로 사람들이 이 정도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정도로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걸 철저하게 제대로 검증을 해서 그런 통계적 이상성이 나오면 그 자체로 부정선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의심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정직한 거죠. 학자로서. 왜 이게 용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통계란 건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통계란 과학이고 선관위가 발표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만든 통계인데 거기는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통계가 무시되는 이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무시당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통계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조작이 아니면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예. 저 같은 거는 상대도 안 되는 박성현 교수님 같은 진짜 학계 그러니까요. 거물 같은 분도 저는 그분 말씀을 때문에 이걸 하시는데. 시작하게 됐는데, 예. 그런 분도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신이 아니면 내릴 수 없는 그렇죠. 그 통계라고 하는데도 끄떡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상당한, 그러니까 통계를 좀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상당수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제도권 언론하고 제도권 정당들이 그걸 다 무시하고 있는 거. 근데 통계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만, 우파 성향에 있는 분들만 그러고, 실제로 중립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김민전 의원님도 예전에 이제 4.15 총선 직후에 그 가세현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이 공대 교수인가 뭐 그러신데 이 통계 보고 잠을 못 자고 있다고 그런 정도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김민재 의원도 이쪽 우파니까, 국힘이니까. 아니요, 그 남편분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통계만 보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거 보면서 그렇죠. 속거리는 하지만 바깥으로 말을 하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야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으시겠죠. 여러 가지로.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에 있는 한국 그 학자분들도 사실은 통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왜 한 분은 뭐 문제를 제기했다가 또 이쪽에서 반박하고 뭐 정부에서 압력 넣고 해서 안 하시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또 겁나서 안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인데 또 다른 의문. 벌써 시간이 2020년에 부정선거 조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 위에 여러 차례의 선거가 있으면서 지금 거의 5년이 흘렀잖아요. 이번 6.3 대선까지. 또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 그 다음에 28년에 총선 있고 그 다음에 대선 있고 할 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으세요? 예. 반복될 그럼 것 우리나라 같습니다. 어떻게 돼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제도권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좀 어렵지 않게 됐나. 국민의힘 정당이 그나마 지금 조금 많이 좀 달라져서 좀 전투적으로 나오는데 저 정도 가지고는 진짜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도 보니까 장동영 의원도 처음에는 뭐 부정선거 이야기하다가 대표되고 나더니 입 싹 닫고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제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부정선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죠. 니네들 앞으로 예. 진짜 마이너가 될 거란 생각이. 근데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정말 쥐 죽은 듯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꺼리거든요. 그런 분위기도 뭐 비슷할까요? 민주당이 겁나서 그런 거예요. 왜 입 다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너무 무소불위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죠. 각 국회의원들한테 뭐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각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선거 운동이 불법인지 아닌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전부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해서 판단을 내리니까 이 국회의원들은 자기 국회의원직 재선하거나 뭐 당선되는 게 가장 큰 이익이기 때문에 이제 선관위한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까지 선관위를 건드렸다가 탄핵이 되는 정도고 감옥 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걸 보면은 행정부 수반조차 저렇게 되는데, 헌법에서 3부의 대표인 행정부 수반조차 저렇게 되는데 국회의원 한두 명이 목소리를 내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계속 부정선거로 해서 민주당 100년 치하가 시작되는 겁니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뭐 브라질도 그렇고 부정선거로 인해서 정권이 창출된 그런 국가들이 이렇게 계속 뭉개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치지 않는 한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간다. 예. 민주당 치하에. 예.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 사전선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선관위에서 거부를 해서는 안 되는데 아마 거부하고 뭉개겠지만 민간 단체 일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전 투표용지 이런 걸 다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저거 하게 하고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개표를 할 때도 딱 어느 시간 이후에 들어오는 투표용지는 못 들어오게 하고 한 번에 다 하게 하고, 그리고 투표용지 가는 것도 전부 일반인 참관인들이랑 전부 동행해서 같이 하고 그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남기고 뭐 그렇게 해서 다른 데에서 표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개표기도 전부 촬영하게 해서 그게 올바로 분류되고 개수되고 있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뭐 너무 힘들죠. 참 암담하네, 그렇죠? 예, 암담하죠. 왜냐하면 선관위를 견제하고 그 선관위를 감사하고 이거를 선거 업무를 얘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전혀 감시하고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다 거부하고 자기들은 헌법기관이니까 감사원 감사도 안 받겠다. 뭐 국정원 뭐 이런 심지어 보안검사도 안 받겠다. 이러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집단에서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선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감시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뭘 바꿀 수 있어요? 결국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통계가 나오는 거는 선거를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를. 그 조작을 한다는 건 특히 사전선거에서 표를 조작한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이 선관위는 문을 열어주고 중국이 어떤 서버에 연결해서 해커들이 지금 결과를 특히 이제 사전선거 투표자 수나 아니면 투표 결과나 이런 걸 조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디가 주체가 돼서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제가 조사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수사관도 아니니까 유추할 수 있는 예, 잘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실물표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조작을 해도. 그러니까 실물표들을 조작을 하려면 우리나라 인쇄소나 이런 데에서는 좀 보안이 새나가기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중국 쪽에서 투표용지를 이렇게 인쇄를 해서 이제 들여와서, 그러면은 진짜 몇 명만, 한국 측에서 몇 명만 저거 하면은 되거든요. 그 옮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옮기는지 모를 수 있어요. 당연히 뭐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냥 상품이 이거다 하면 이거다 하고 트럭으로 나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소수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온 화물에서 미국의 그 투표용지들이 출력된 게 발견된 적도 있고 하니까 중국 쪽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적어도 뭐 이제 우리가 중국 쪽에 용역을 줘서 인쇄를 하든 뭐 어쩌든 간에 뭐 그런 거라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 모스탄 대사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선거 관리하셨을 때, 감시하셨을 때 중국의 왕후닝 이쪽이 이제 이걸 다 저거 하고 있다라고 그쪽에서 그 대령님이 얘기를 하시고 뭐 그러기도 하셨고. 대사가 와서 감시를 하지를 못했죠. 바깥에는 있다가 가신 건데, 그분들도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고, 다시 통계로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이게 있을 수 없는 통계다. 그 종로 한 군데만 해도 사전하고 사후 그 당일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지구 탄생 이후 매일 로또 1등이 맞을 확률이다 그러셨잖아요. 그 전국에서 일어날 일은 그보다 더하고. 그럼 더하죠. 예. 그 전국 200 몇 개인데 그 선거국. 그 통계라는 게 정말로 불가능한 통계인데, 예. 그거를 좀 더 쉽게, 좀 말이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좀 더 쉽게 설명을, 지금 왜냐면 제가 방송할 때마다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구 탄생 이래 로또 1등을 매일 맞을 확률이다. 그건 뭐 불가능한 건데, 통계적으로 다른 표현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때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내일 당장 저기 태양이 폭발할 확률. 예. 예. 대천 해수욕장 그 모래사장에 이렇게 그 모래 하나에 표시를 해놓고, 제가 이제 그 뭐 보령시 이런 데서 이렇게 총알을 쏴갖고, 그 총알이 제가 표시한 그 모래알 하나에 딱 맞을 확률. 불가능하다는. 와,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이해를 못하든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도대체 그런 확률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선거 결과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확률하고 이게 매칭이 잘 안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이 종로구만 해도 그게 한 13, 4만 명 정도 전체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 중에 사전선거가 한 3, 4만 정도 되는데, 3, 4만 중에 나온 그 득표율하고 이쪽에 나온 득표율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실은 그 당일 선거가 더 큰 집단인데, 예. 거기서 나온 거하고 이쪽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슷하게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논리적 반증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왜 비슷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그러니까 사전 선거랑 당일 선거를 합쳐서 총 득표율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총 득표율이 사실은 그 집단의 그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이 있는 샘플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사전 선거랑 당일 투표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특히 그 총투표랑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한마디로 사전 투표가 대표성이 없는 샘플이라는 얘기예요. 당일은 대표성이 있고요. 당일도 대표성이 약간 떨어지죠. 총투표가 사전 선거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대표성이 없는 샘플이 그 사전 선거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전 선거가 이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은 그 이유는 뭐냐? 편향이 나타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편향이 왜 나타났냐? 그 사람들 주장은 셀프 셀렉션 바이어스로 그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 값을 추적해 보면은 그건 셀프 셀렉션이 아니라 그냥 인위적으로 오늘 민주당 투표해서 사람만 나오세요 해갖고 모아가지고 트럭으로 투표장에 실어가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위적인 개입이 있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그런 사전 투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학자들로서는 대표성이 없는 샘플이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 알 텐데 자기들 스스로 사전 선거는 대표성이 없는 샘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전 선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온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독려를 하고 사전 투표 많이 해주십시오. 이번에도 이재명이 연락이 다니면서 사전 투표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독려하고 국회의원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이 많이 나온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뭐 22대는 그럴 수 있다 쳐도 21대는 아니죠.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죠. 21대는. 22대는 그러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 그게 대표성이 없이 지금 나온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왜곡되지는 않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연적으로 나온다면.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저거 해도 4 정도 넘어가면은 그거는 이미 두 샘플은 같은 모집단에서 나왔다고 하기 힘든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지금 차이가 당일하고 사전하고 득표율 차이가 2020년 21대하고 갈수록 이게 더 커져요. 그렇죠. 이번에 예. 올해 있었던 보궐선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있었던 6.3 대선은 더 커진 것 같고 그렇죠. 그거는 조작을 더 극렬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제 생각으로는 21대에 자기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저질러 놓고 자기들도 겁이 덜컥 났던 것 같아요. 이게 밝혀지지 않는가. 그래서 양정철 뭐 이런 사람들도 되게 그 결과가 두렵고 떨리다 뭐 이러고 도망가고 막 이랬었는데 미국으로 선거 끝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냥 이게 뭉개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납득을 하더라는 거죠. 그냥 그러네 하고. 그러니까 특히 언론이나 특히 여기서 이제 그 2명의 국힘당 지금 국힘당 의원이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부정선거 의혹이 한참 지표로 오를 때 그 민주당에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당 내부에서 우파당 내부에서 2명이 극렬하게 나와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를 그 우파 정당에서 제기를 해서 투쟁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봐라 안에서도 니들부터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예 손 안 대고 코 풀고 가만히 있어도 이 2명이 다 그렇게 그 2명은 누구예요? 이준석하고 하태경 그 둘이 그렇게 난리를 쳐갖고 그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완전히 우스갯거리가 됐죠. 그 둘 때문에. 그 둘은 뭐예요? 간첩이에요? 모르죠. 민주당 간첩인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정확히 이게 도저히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없었죠. 그냥 질러버리는 그냥 질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뭔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 부정선거 토론 때 그 우리 측에서는 이제 접어서 투표지를 넣으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 없다고 그래서 법령을 자기가 읽어요. 법령에 투표용지를 접어서 넣는다라는 게 그 자기 입으로 읽으니까 이제 우리 쪽 그 패널이 자기가 읽지 않았냐고 접어서 넣는다고 읽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준석이 2번 접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접으라는 것도 그게 법에 명시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비밀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지 않은 투표지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접어서 비밀 투표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접지 않은 투표지가 뭐 가능하다 뭐 그리고 진짜 웃겼던 게 그 신권 투표지 나왔는데 그걸 현미경으로 보니까 접은 흔적이 있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부터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뭐 적극적으로 낼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에 국힘하고 그다음에 조국당하고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작을 한다고 할 때 이 이전에는 지네들 거나 아니면 국힘 거만 했으면 됐는데 민주당이 국힘 거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 조국당 것도 만일에 해야지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조국당은 이미 이게 조국은 부정선거인지를 알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 당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똑같이 28년 23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똑같이 후보를 이제 적극적으로 낼 건데 비례가 아니고 지역에 조국당이 그럴 경우에는 부정 조작을 해가지고 조국당을 떨어뜨리고 민주당이 더 된다? 아니 그 이후에 또 계속된다고 하면 대선에서 뭐 이재명이 개헌을 해서 다시 나온다고 하고 조국이 나오고 국힘에서 또 누가 나오고 이러면 두 명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두 명한테 불이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국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 이게 폭로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미 진보 정당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전 선거에서도. 근데 그때도 대수의 법칙은 그 군소 좌파 정당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조국당은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대수의 법칙이 성립이 돼요. 민주당만 안 되지. 그러니까 진보 성향 사람들이 사전 선거를 더 많이 간다는 것도 거기서 한 번 더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 NL하고 PD하고 미친 듯이 싸워왔잖아요.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걔들은 뭉쳐요. 그리고 자기들이 큰 틀에서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조국같이 이렇게 강력한 안에 내부의 그 소위 좌판에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조국은 제 생각에는 이재명의 가장 강력한 적은 민주당이 가장 강력한 적은 조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조국은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어떤 식의 조작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거기서 내분이 일어나서 부정선거가 폭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은 뭐 그게 약속 대련인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분열된 척하자 저거 한 척하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회유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은 다음엔 너 보장해 줄게라든지 뭐 너 이런 걸로 어떻게 해 줄게라든지 근데 조국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거 조국은 대권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번에 비례대표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조국한테 조작을 통해서 부정이익을 주는 그런 상태가 이재명이나 저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가 그 당 경선에서 나왔었잖아요. 좌파 정당 내에서 이낙연하고 이재명 할 때. 그래서 이낙연도 약하잖아요. 이낙연 지지자들이 진짜 이를 갈고 싫어해요. 그리고 조작이 있었다, 부정이 있었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경선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 이낙연 지지자들이 뭐 투표를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다 킬돼요, 그냥. 당내에서도 킬되고 언론에서 그냥 다루지를 않고 아예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조국도 만약에 이게 그냥 선관위랑 이제 민주당이랑 해갖고 여태까지 이렇게 했고 이 원죄가 20대 총선 뭐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때부터 이 작업이 시작된 건데 그러면은 좌파 진영 전체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럼 조국이 자기 그 작은 이익을 살리자고 좌파 전체 죽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그걸 만약에 조국이 저거 하고 하면은 조국은 진짜 개털 신세로 좌파에서 숙청을 당하든가 아니면 그 전에 조국도 의문사를 당하든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면 조국을 적절히 봐주든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쪽에서는 좌파 쪽에서는 만약에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고 이게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된 거면 모든 사람이 다 관여돼 있는 거죠.
관여돼 있는데 실질적인 작업에 관여된 사람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 나머지 이 위 집단 위에서 뭔가 이걸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밑에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좀 모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점점 더 이게 뭐 사전하고 사후 득표율 차이가 점점 더 커지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대로라면은 그냥 뭐 이제는 뭐 당일 선거도 조금씩 조작해 왔는데 이제는 당일 선거도 조작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전 선거랑 이제 차이를 없애려고 할 수도 있죠. 뭐 그것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예, 그렇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는 뭐 당연히 좌파에서 싹쓸이 하겠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 조작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 영화 보면은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독일 애니그마라는 암호 해독기를 영국에서 확보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애니그마를 자기들이 확보했다는 거를 독일 측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작전을 다 해석한 거를 전부 가서 막지를 않아요. 통계적으로 그게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그 작전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애니그마로 그 어느 선단이 공격받는다는 거를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형제인가가 그 배에 있는데 그거를 못 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알리고 싶은데 통계적으로 만약에 그게 되면 독일 측에서 우리가 애니그마를 확보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장악하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걸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모든 법안, 어떤 법안도 다 예, 아니 그러니까 방해하고 뭐.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으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국민들이 100% 의혹을 가질 수 있지 않을 정도로 조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보궐선거 뭐 저거 해서 좌파가 싹쓸이 한다 뭐 그러면은 우파랑 비슷하게 나오거나 우파가 한두 명 자리도 이제 질게도 말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봐라, 이게 뭐가 조작 선거냐? 못하니까 민심이 이렇지 않냐? 그러면은 그거에 쇼해서 아 민심이 이러니까 제가 정책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뭐 이러고 쇼하고 또 이제 몇 달 뒤에 다 까먹으면 또 이제 자기들 그 정책으로 원래 트랙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핵심은 선관위를 감사를 하고 완전히 선관위의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체를 하는 게 진짜 핵심인 거죠. 지금으로서는 선거 관리가 투명해지는 것만이 이제 해결 방법이죠. 통계 결과도 지금 같이 의혹을 잡아내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조작할 수 있다. 예, 통계 이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당일 선거를 있으니까. 조작하면 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전하고 당일이 비슷하게 나오면. 예, 그러니까 쟤네들이 진짜 이제 머리가 좋고 이제 저거 하면 이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소선님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대선 어마어마하게 조작하고 선관위에서 이게 정상 국가의 약점인데 이 권위가 자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발표하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공식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엉터리 판결을 할 수 있는 게 그냥 엉터리 판결을 내려놓고 결과를 발표해버리면 그거를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뭉개면 되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어마어마하게 그 윤석열 때 오버슈팅 당해서 그 0.7% 차이로 진 거 때문에 얘네들 저걸 안 할 거라고 저는 그 위험 부담을 안 하고 어마어마하게 할 거라고. 그래서 소서님이 그때 되게 보수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하는 것도 제가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하라고 한 만큼 어마어마하게 저질렀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선관위는 당선자 발표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권력이 있으니까 뭉개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완전히. 그래서 저는 사실 끝까지 그때도 투쟁하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당일 선거를 가야 된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이재명이 이기고 선관위가 뭉갤 거라고 그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부정타는 얘기 한다 이럴까봐 솔선님한테만 얘기를 했었는데 안타까운 얘기죠.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나와서. 예.